엄중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첫날부터 꼬였는 거예요, 행사가. 가기 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문학장이 남북 해외로 흩어져 있는데 해외를 우리가 돕지는 못할지언정 망가뜨리는 것은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이 이후 이제 6.15 민중문학인 협회가 결성이 돼서 진행이 될 경우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남측 언론을 우리가 조중동을 다 데리고 가서요. 네. 남측 언론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양자 대회지, 남북 해외 대회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대표를 조총련한테 해외 대표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네. 그렇게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전날 밤 북에서 만든 모든 프로그램에 남쪽 대표 인사, 북쪽 대표 인사, 조총련 대표 인사 다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회의할 때 2대 1로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측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남쪽에서. 그 다음에 아마 통일부와 국정원이 사전 검열은 하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신뢰해 준 거예요. 우리 하는 그렇죠. 걸 보고. 예. 사전 검열하지 않는 대신에 사후 대한 평가나 이런 사후 것들을. 저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사실 되게 궁금했던 게, 예측은 전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 협상에서는 100% 신뢰한 거예요. 사전 협상에서 선을 다 그었던 거죠. 다 확답을 다 들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오면 어쩔까요?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의 실무자들도 네. 뭔가 성과 올리고 싶고 고민이 많았겠죠. 해서 작가들끼리 어쩔 거야.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도상 씨하고 둘이 그렇게 했던 자리가, 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 둘이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게 농성으로 들어가자. 대회장으로 가지 말고 농성 호텔로 들어가서 농성을 시작하자. 남북 해외 작가들을 위한 분반 토론을 남쪽 작가들끼리 해야겠다. 이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백낙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백낙천 선생님이 6.15 남측 집행위원장님이시니까. 그렇군요. 백 선생님이 뭔 일 있어? 다급한 일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합의된 내용과 달리 대회가 준비됐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성을 하는 것이, 근데 제목은 농성이 아니고 분반 토론입니다. 했더니 그래 하면서 잘 판단했네.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다 고쳤죠. 준비된 문건 이런 거 싹 고친 거예요. 북에서. 그때 이제 김재용 씨랑은 이제 막 북쪽 오고 만났고 토론하고 말싸움하고 그래갖고 다 수정해서 원래 합의대로 원위치 시켜놓고 우리가 회의에 참석했죠. 그러면서 까먹은 시간이 꽤 길 거예요. 그 동안에 북쪽 작가들은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니까 원망의 문제로. 사실 이제 대회장 문을 열자 제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갔어요. 그 시선이, 압도적인 그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이 냉랭한 표정이 뭔가.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왜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눈빛이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냉랭한가 때문에 4시간 동안 아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네가 손님 맞이에는 또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농성에 대해서는 또 이해 못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순서가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는. 엄청나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도 일테면은 저 이세방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 성함 갑자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희곡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참석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남쪽 독서 시장에서 남북 해외할 때 해외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은 시인 마종기, 소설가 박상용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대표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모국어 공동체 문법이 아니므로 우리는 모국어 공동체를 지금 살리는 일을 현재 하고 있는 거지 남북 해외 체제가 만나서 합의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철학, 우리의 근본 철학을 지금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하세요. 처음에 그런 취지로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거고 정치 경제 말고 또 다른 걸로 우리 모국어,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작가들이 만나는 걸로 가지 않으면 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거고 또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분명히 말이 많을 거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도 없을 만큼 사실은 이 정신이 지금 그 정신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남북 민족 작가 대회가 끝나고 나서 남측 북측 일테면 6.15 남측 협회 북측 협회를 결성할 때 이때 실무회담으로 갈 때 금강산에 실무회담이 결성식 들어가는 새벽에 핵실험한 거예요, 북에서. 그래가지고 남쪽 언론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일관되게 우리가 견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인터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말고 문화 공동체, 영토 공동체, 생태 공동체, 언어 공동체도 존재한다. 유구하게 존재하고 있는 모국어 공동체, 생태 공동체를 70년짜리 체제들이 갈등하면서 파괴하는 걸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그게 남북 작가대회에 임하는 작가들의 정신이고 적이기 때문에 이때 사실은 얼핏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우리들이 이 문제를 중시하는 거를 제 기억에 한분수 선생님이 꽤 놀랍다고 꽤 감동적이었다고 이렇게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분수 선생님은 또 그 뒤에도 또 개성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시면서 충분히 이 진정성을 보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돼도 요청하면은 늘 동참하시고 긴 제가 생각할 때 한분수 선생님도 꽤 긴 고생을 추가하셨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그때 돌발적인 상황에서 물론 이제 북측에서는 거의 의도된 또 이미 계획된 판이었을 테고 몰랐던 남측에서는 또 그걸 대응하는 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강조했을 때 또 그거를 받아준 것도 나중에 합의해 준 것도 더 대단한 거네요. 끝까지 거기서 만약에 견제했으면 또 사실 힘들었을 텐데요. 원래 합의를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자기 개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북쪽 실무자가 이렇게 주장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랬을 때 안 할 것인가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걸 받아들이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내리면서부터 걸으면서부터 그래서 표정이 내내 그러셨군요. 그래서 동향 딱 보고 금방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바로 들러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작가들의 기쁨과 설레임과 긴장하고 다른 각도의 그런 표정
긴장과 어두움과 무거움의 그 표정이 바로 그런 이유를 이미 알고 갔었고. 장혜명 시인 표정이 충격까지 얻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까지 예, 줄달리 예. 이렇게 네, 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 이거는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밝혀지지 않을 그런 비사였습니다. 또 그런 첫날 예기치 않았던 돌발 상황. 물론 집행부는 이미 얘기했던 상황이지만 네. 그런 걸 또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또 그런 대회식을 치렀죠. 남쪽 작가들은 말을 잘 안 듣는 대신에 그러기가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편해요. 예, 예. 이게 근데 북쪽 작가들은 예. 말을 잘 듣는 대신에 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그 고민은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작가들한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다린 거예요.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네요. 북쪽 작가들이 생각할 때는 남쪽은 왠지 저렇게 튕기고 저렇게 불쾌할 수도 있겠어요. 첫 만남에서 60년 만에 그 얼마나 예. 열렬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60년 만에 만나자고 해놓고 거기서 다시 또 4시간을 기다리게 한.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다리게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죠. 저간의 사정은 모르고. 네. 많이 서운하고 또 그랬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니까 들어오면서 뜨겁게 박수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대회가 진행되면서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풀렸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찬 자리에서 진짜 항상 매번 느끼지만 만찬 자리에 가면 그 낮 동안에 있었던 긴장 국면이 소주가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족의 동질성이 또 새로운 곳에서도 늘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술자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뒤풀이 자리 가서 만찬 자리 가서 그 남쪽에 이제 사전 이제 우리끼리 그 출발하기 전에 그 표현도 남한 북한 하지 말고 남측 북측이라고 이제 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남쪽 작가들. 그렇죠. 북한이지. 그런데 북쪽 그 사회, 북쪽 사람들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술주정에 굉장히 너그러워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북쪽에 술주정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술 먹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한 거는 우리도 그래라는 것 속에서 저도 그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장면을 그런 남북 그 교류에서 몇 번 봤는데 한 번도 그거 갖고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걸 못 봤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만취한 사람이 개판 치는 거를 되게 너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또 이렇게 더 화기애애해지면서 분위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확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대회 5박 6일 동안 그 대회 내내 모든 장소, 방문한 장소, 공간, 행사 다 의미가 있었고 하나하나 소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일 그 행사의 꽃은 정점은 그 백두산 장군봉 아래에서 펼쳐졌었던 그 통일문학의 새벽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또 감개무량하고 기록하는 제 마음도 막 울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잠깐 막 뭉클뭉클하고 그랬는데요. 선생님 그때 그 감정, 감회 그거는 어땠습니까? 그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 장소를 북에서 평양, 백두산, 묘향산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 곳. 근데 사실은 그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대지를 한 차례 가로지르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백두산 한번 가는 것. 네.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작가 대회의 의미다. 한 장소에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간적 실감을 확보하는 것, 남쪽 작가들한테.
그래서 북쪽 작가들도 내려오면은 서울에서 한라산을 반드시 가야 된다. 공간적 실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 문학에 굉장히 크게 기여다. 뭐 글을 쓰고 안 쓰고는 내가 생각할 때 질주해본 일단 종단해본 자들의 이제 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백두산은 굉장히 중요했죠. 우선 그 남쪽 누구에게 물어봐도 사실은 백두산은 한국인들에게 정서적 그 성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백두산이라는 산 이름 자체에서 어떤 저 거룩함이 느껴지는 뭐 이제 그런 장소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수가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북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일테면 얻어낸 것이죠. 거의 어떤 교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특히 북처럼 인민 대중의 가치관과 정서를 통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사회의 그 정체로 삼는 곳에서 그냥 천방지축의 남쪽 작가들이 와서 누비는 것을 굉장히 아이들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험들이 이제 우리한테 역시 그 감동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는 백두산에서 행사하기 전 밤에 이제 예행 연습할 때 정지아 시인이 김남주의 조국은 하나다를 낭독했거든요. 그때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문인 전체가 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의 정서고 원래 하나의 근거, 그러니까 상상력의 대지를 하나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뜨겁게 확인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기록문학 영상 기록문학가로 이제 그 행사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기록하면서 다 모든 장면이 다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서 하나가 가장 연로하셨던 남측의 이기영 시인께서 가는 장소마다 우셨어요. 평양은 평양에서 울었고 백두산에서는 뭐 철철 울었고 붙들고 울고 혼자서도 울고 꽃 보고 울고 무덤가에서 울고 정말 저도 막 이제 이렇게 잠깐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북 그 작가들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떠오르는 건 물론 이제 이기영 선생님은 사실은 그렇게 이념 중심의 분이 아니에요. 이기영 선생님은 여운형 선생님을 모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운형 선생님의 활동 활동 무대가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무대니까 서울로 내려오신 건데 내가 서울에 집이 있고 부여 와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제 그 상태에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기영 선생님은 아마 끝까지 남쪽에서 삶이 어쩌면 임시의 삶이었을지 모른다. 거기 돌아가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사실은 이기영 선생님 같은 분들의 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긴 하지만 하면서 여러 번 고민하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기영 선생님 거의 정신을 못 차리실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남북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지 약속된 않을까. 프로그램이
저 깨질 예. 수는 없을까? 뭐 막 이제 그랬죠. 이런 염려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저기 오영재 시인이죠. 뚝 울면서 내 어머니는 북에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남한에 있고 우리가 같은 처지야 막 그러시는데 오영재 시인은 우리가 저 실무회담 하면서도 예.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천상 시인이세요. 그래서 술 마시는 오영재와 술 안 마시는 오영재는 다르다고 북쪽에서도 예. 그래서 같이 얼싸안고 울어주신 예.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은 사실은 내내 조금 이렇게 긴장 국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영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오영재 선생님은요. 예, 오영재 선생님은 정말로 가족애가 뜨겁더라고요. 남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립고 만나고 싶고 하면서도 늘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오영재 선생님 동생분이 작가회 몇 번 다녀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그 저 방해가 안 돼야 되니까 형님이 안 다쳐야 되니까 네, 거기에서 네. 그런데 그래도 그런데 보고 싶기는 한.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가족사 자체가 예.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저 오영재 선생님 동생은 저 남쪽 이 사회 체제 안에 구도에서 사실은 남쪽에서 전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닌데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념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형제간의 가치관이 다를 예. 수도 있는데 정말로 형에 대한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김훈 선생하고 그러죠. 뭐 도남 초등학교의 예. 뭐 동창이기도 하고 그 술자석에 앉아서 그냥 예. 저 서로 확인돼 가지고 예. 그것을 그날 상당히 기념했어요. 김훈 선생님하고 남쪽에 예. 북쪽에 남대현 선생님하고 예. 도남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갑자기 도남동에 나와가지고 깜짝 느껴져가지고, 놀랐어요. 예.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낮의 예기치 상황이었으면 않았죠. 그런 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예, 참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추억의 추억이라고 하는 지뢰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이게 터질지 언제 몰라. 터질지. 언제 잘못 맞았어요. 밟아서 그게 터질지. 그 마지막에 이제 만찬장에서 나오면서 고은 선생님이 뽀뽀를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 무슨 해괴한 장면인가 했는데 곧바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같이 또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자꾸 그런 만나면. 부분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북의 남과 북의 인심, 풍속 이런 것들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체질하고 네. 그 체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하는 사람들이 문학하는 자로서 체제와 조건을 그냥 뛰어넘어서 바로 그냥 생물학적 인간으로 맞습니다. 자기를 딱 이렇게 예. 해내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북의 작가들한테도 놀라울 만큼 그 부분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게 세계 작가들의 만국 공통 언어가 북문학 안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소멸되어 있지 않다. 그게 그대로 살아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문학하는 자들이 문학에 대해서 서로 갖고 있는 고마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 남겨놓고 있는데요. 5박 6일 동안 기록하면서 여러 군데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월북 작가 그런 묘지 또 특별했고요. 네. 그쪽을 방문한 네. 것도 특별했고 또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 것도 네. 감사한 일이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야제 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면서 같이 그 시 하나에 같이 울음을 보인 이런 것도 또 대단했고 또 감동적이었고 또 호텔 한쪽에서 또 예행 연습을 또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이제 박장대소를 하면서 파한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막 작은 것에 같이 감동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또 젊은 작가, 나이 드신 작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 기록하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기 전에 전체적인 거를 기록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별한 와점 특명을 받았죠. 김영수 선생님과 정두상 선생님께서 이거는 지금은 비밀이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특별하게 만들 것이니까 다 만들고 나서도 한동안은 비밀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특별 프로그램이 남측의 황석영 작가와 북측의 홍석중 작가의 문학대담이었죠. 상당히 긴장된 속에서 북측의 그 수행원도 모르게 호텔의 한 비밀방을 마련해 놓고 안에는 그 저희 카메라 2대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작가 2분만 들어가게 하고 문학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긴장된 국면이었지만 안에서 2분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솔직한 그런 문학적 이야기, 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막 엄중함을 그렇게 계속 가져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혹시 뭐 북측에 있는 그 홍석중 작가한테 또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 김영수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필름이 공개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은 현 6.15 남측 문학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현재도 문제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듯이 예. 서로 합의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전체의 이제 흐름 속에서는 어쨌거나 남북 양쪽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체제의 개입, 이 체제의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인들만은 이게 이제 독립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백두산 행사에서 참여할 작가들의 예행 연습하는 자리가 보이부도 빠지고 다 빠져서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작가들끼리만 딱 있기 때문에 남북 작가들만 딱 모인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의 일들, 그 다음에 원래 생각은 시에서 고운 시인과 오영재 시인, 소설에서 황석영 선생과 홍석중 선생, 적어도 남북 문학인들의 그 만남이라고 한다면 2분 정도의 그 대담은 반드시 있어야 이게 남북 문학인들의 만남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했고 실질적으로 2분 지금 이제 2분이 캐릭터가 상당히 커요. 예. 저 황석영 선생이고 그렇죠. 홍석중 선생이 보고 그러고 홍석중 선생님은 남쪽의 작품이 소개됐고 황진이로 그때가 만해문학상 받은 후였던 거죠. 예. 그리고 북에서 뭐 황석영 선생님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하고. 근데 그 2분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내용들이 늘 뭐 소개되고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그 양쪽에 합의하고 이렇게 해간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증거랄지 전례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은 다음 만남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판단은 현 6.15 문학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는 남측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사 기간 안에서도 대회 기간 안에서도 또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감동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그 행사 후에 또 평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가 있었을 테고 또 작가들은 작가 나름대로 어떤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당연히 여러 말이 있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평가였다고 보십니까? 뭐 계획대로 다 됐고요.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됐고 사실은 이게 모국어 문학의 이제 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영토화 문익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가 된다는 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걸 재영토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쪽은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사실은 러시아어를 창으로 들여다보는 세계 문학에 굉장히 어둡고 영어를 창으로 해서 들여다보는 세계 문학은 너무나 밝고 또 필요 이상으로 뭐 이제 북은 정반대일 거고 양쪽 다 또 중국어를 창으로 통해서 들여다보는 데는 또 굉장히 밝은 듯 어두운 지금 이 모국어 문학의 여러 장을 재영토화할 필요에 대해서 체험적 질문은 던졌다. 일단 그때 던져졌기 때문에 기억을 하든 못하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료로 찾아볼 수밖에 없는 마치 60년 전에 그것은 진행하면서 나도 김재용 씨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60년 전에 남북 작가가 만나고 지금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46년, 46년 광복 후에 한번. 그때 남북이 문단이 이제 별개로 모국어 문학장이 쪼개질 때 아마 시도를 한번 했던 그 시도 이후에 그 시도도 그 이후 일테면은 김재용 씨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알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만남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체험되었던 것들은 그냥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게 반드시 남아서 다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로 이렇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록을 성실하게 남기지 못했다. 지금 너무 바쁜 일정 속으로 그냥 떠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점들이 김재용 씨의 저 꼼꼼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김재용 씨가 당시에 실천문학 편집위원이니까 거기서 지면을 이만큼 할애해가지고 둘이서 점검을 하는 그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은 김재용 씨한테 굉장히 고맙죠. 역시 우리들하고는 좀 달리 그것들을 소중하게 지급을 해줘서. 그 뒤에 이제 한 가지 아쉽다면 2005년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행사를 잘 치렀고 또 그 뒤에 2006년 이렇게 잠깐 행사가 이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남북 그 작가들의 교류는 잠정적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당연히 작가들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
15주년이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간략하나마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더 좀 정리해 보고 싶었고요. 그 뒤에 여러 그 선생님들의 애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어떤 성과는 없었고, 작년에서야 작년 말에 6.15 민족문화낭측협회 재결성식을 통해서 다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그런 포럼도 있었고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를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그래도 좀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질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더 기록하고 또 한 단계 또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 선생님들은? 당시에 하여튼 세상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 틀에 대한 고민만 이제 던진 건데, 네. 가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어 버리는데, 뭐 이제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이제 그런 게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데, 한편으로 내가 작년에 신동엽 시인 50주기였거든요. 네. 근데 신동엽 50주기 맞아서 유튜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동안 우리들은 그 모국어의 반쪽 영토를 자기의 조국이라고 놓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해왔었는데, 신동엽은 반쪽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구나. 네. 온통을 자기 네. 것으로, 자기 대지로 삼았었구나. 네. 그것을 그때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누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써줄 수도 있고 안 읽어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로 존재하고 있죠. 신동엽이 했던 것들이 또 물러나서 이렇게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한테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줬었구나. 예. 역시 이번에 철도원 3대를 보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황석영 선생님의 대지는 우리 지금 일반 작가들의 대지와 크기가 다르구나. 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런 체험을 주었던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사라져 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론가들이 혹은 일단 정보통들이 네. 관심이 전혀 딴 쪽으로 가 있어서 이쪽 정보를 안 읽어줄 수도 있지만 예. 그거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끝없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오히려 그것들보다 당시에 그 지역의 정신을 모아서 모국어 공동체를 회복해서, 남북이 손을 잡고 회복해서 제3세계 연대로 간다, 아시아프리카 연대로 간다. 아시아프리카 연대로 간다는 말이 당시에 그 논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럽 빼고 아시아프리카만 만나자는 거냐가 아니라 네. 유럽 중심주의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각자의 노선으로 만난다는 그 의미임을 당시에 이제 우리들이 분명히 했었는데, 이런 게 근대 극복 의지로서 맞는 거냐 틀린 거냐에 대해서는 이후 15년이 흐른 후까지 계속 저는 그때 그 판단은 맞았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한눈을 팔거나 괜히 쓸데없이 게을러지거나 해가지고 관심이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라진다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모국어 문학장이 여러 개로 부서져서 소모적
소모적 갈등이 진행되는 거를 뭐 뒷세대는 반드시 극복하고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틀을 놓고 그 다음에 꼭 구원하고 싶은 것은 그 전영애 선생의 그 독일 현대문학 같은 네. 책도 보고 저런 사례들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몽골 작가들은 또 이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면은 새로운 6.15 민족 남중문학이 할 일이 또 있겠네요. 또 보이지 않을까. 예. 그 선생님 이제 지금은 여기가 충남 부여에 있는 예. 그 신동엽 문학관이고요. 선생님 이제 지금 신동엽 문학관에서 관장 일을 맡아서 여기서 신동엽 선생님을 기리면서 또 한편으로 작품도 쓰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시집이 나왔죠. 가끔 이렇게 헛개비를 본다. 굉장히 오랜만에 낸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한테도 또 독자들한테도 다른 또 작가들한테도 신선한 자극이 됐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썼던 작품하고 이 작품의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거나 또 그것이 2005년 민족작가대회를 치르고 나서 또 어떤 영향도 있었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의 관심 자체는 계속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확장돼 왔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신동엽 시인이 남쪽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저 대지를 합해서 자기 대지라고 생각했구나. 예. 여기 전체에서 껍데기는 가라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었구나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턱은 이제 없겠잖아요. 이미 그래서 나도 나의 대지를 어떤 사상적 이념적 어떤 협소한 틀에다가 가두지 않고 되도록 열려고 노력하는 뭐 이제 그런 태도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여행 같은 걸 얼마 안 좋아하고 밖에 다니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지구 저쪽에서 사는 사람, 저쪽에서 사는 사람, 저쪽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그 관심, 또 거기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또 그곳들 지구의 괴물 도시들을 빼놓고 나서 가보면은 다 똑같이 고향 같아요. 다 초는 그렇죠? 시골은 다 고향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착, 애정, 뭐 이제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여전히 계속 이렇게 여전히 살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런 활동의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집에도 그런 시들이 그런 생각과 느낌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시들이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꼭 정리하고 싶은 또는 쓰고 싶은 내용의 어떤 책, 소설이든 뭐가 있을까요? 쓰고 싶은 것이 되게 많은데 되게 못 하고 있어요. 막 게을러지고 지금 현재는 내 후배로서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일은 김남주 평전을 쓰는 겁니다. 김남주 시인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애정이 집중되었다가 너무나 정반대로 과도한 외면이 그냥 이렇게 진행돼 버린 그냥 문단 단위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체와 다름으로 김남주적 가치가 어떤 건지는 내가 경험했던 자로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김남주 평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게을러서 조금 너무 바쁘셔서 그런 것 같고 개인적으로 2003년인가요? 문익환 평전 그때 그거를 보면서
문익환 평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김영수밖에 없다.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책을 읽고 알았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김남주 평전도 김영수 선생님밖에 쓸 사람이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